자,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왕갈비집, 예, 망한 얘기 하다 말았죠. 예. 그래요. 하여튼 그분이 그 6개월 동안은 거의 투자한 비용의 한 30%를 벌어들였어요. 예. 거의 1억 이상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벌어들였는데 웬걸? 예.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만에. 왜 닫았냐? 결국은 그 소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에 안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방들이요. 이 요즘에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영업의 한계인데요.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요. 월급을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이런 그 회사청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봉제도 있고 이래서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임금이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쵸? 오래 있었으면 오래 있을수록 또 어떤 데는 아예 호봉제라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이게 호텔 같은 데 아니면 이 자영업 쉽게 얘기하면 뭐 한 두세 명 있는 이런 자영업체들은 외식업 그 셰프 예, 조리장들이 있을 만한 데가 못 돼요. 왜? 급여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그 가게가 잘 돼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데에서 있다가 조금 더 큰 데로 그리고 조금 더 큰 데에서 더 큰 데로 이렇게 옮겨가야지만 급여가 올라가요. 보통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6개월이나 1년, 많게는 2년 정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더 좋은 데로 더 넘어가려고 그러지 한 군데 남아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외식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왜? 웬만큼 할 만하면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또 할 만하면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장사가 잘 되는 데 같은 경우에 특히 사장이 주방을 전혀 모르고 내가 없으면 이 주방은 안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주방에 있는 분이 나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너 골탕 좀 먹어봐. 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도 점주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외식업이에요. 거기에 당한 거죠, 이 친구가. 아, 이분이, 대령이.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6개월 지났는데, 아, 장사 잘 된다 그러더니, 웬걸?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야니, 이 나쁜 AA 새끼가, AA 분이, 죄송합니다. 취소! 이거 취소! AA 분이, 예, 어, 내일이나 이번 달까지 그 급여를 안 알려주면 나간다 그러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급여를 얼마나 올려달라 그러던가요? 그랬더만 많이 부르긴 많이 불렀어요. 그때 들어올 때 주방이 한 그때 십몇 년 전인데 200을 넘게 받았었는데 200을 넘게 받았었는데 300을 넘게 달까 한 1.5배를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까놓게 얘기하면 그 친구 혼자서 그 장사 다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버는 가게 뻔히 보이는데 올려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괘씸하다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 1년도 안 돼가지고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아니 갑자기 두 배 거의 1.5배로 올려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올려주라 그랬어. 걔네들 어쩌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방을 배우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또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 아니 세상에 다 그런 게 있어. 내가 하여튼 관리해서 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계약을 올려주고 또 연락이 한동안 없었어요. 웬걸 또 한 2개월 있다가 또 괴롭혔대요. 어떻게? 아 그러면 급여는 됐고 인센티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보통 그렇다니까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갔어요. 예, 8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예. 그것도 혼자 나가지 않고 팀을 싹 끌고 잠적하다시피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 대표님은 애가 달아서 저한테 또 전화해 주셨고 또 배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주방장만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조차도 못 구해. 근데 웬걸? 웬걸? 내가 올려놓은 인터넷 그런 그 구인 정보보다도 더 빨리 어떻게 알았는지 주방 필요 없냐고 해서 세네 명이 또 찾아왔더래요. 김새가 희한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나갔던 주방장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 거꾸로 다른 주방장 팀한테 얘기해서 너 들어가서 저기 사람 뽑을 테니까 얼마 정도 딜을 하고 일하다가 또 나와. 나중에 들은 얘기. 또 나와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두 번째 들어갔던 친구들이 또 3, 4개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방장 맞바뀌었지, 또 며칠 문 닫았었지, 이러니 고객들이 들랑들랑 하면 있어요? 없죠? 예, 평판 안 좋아지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원가 줄이라 그랬다고, 예, 양도 줄이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게를. 그리고 또 나가게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주방도 다룰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던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일 좋은 건 뭐죠? 그러니까 주방은 내 가족을 쓰는 게 최고인데 그렇게 못한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2억 정도 손해보고 던지려고 마음먹고 던졌어요. 던져서 그것 또한 1개월, 2개월 만에 겨우겨우 임자를 찾아서 넘겨주고 한 1억 8천 정도를 날린 거죠. 예. 거의 날렸어요. 권리금 거의 못 받고. 날렸어요. 근데 나중에 한 일인데 그 가게를 그 첫 번째 주방장이 주인이 돼서 하고 있었어. 그 정도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가뜨려 놓고 자리 괜찮고 좋으니까 주방장이 제3자를 통해서 계약까지 하고, 예, 계약까지 하고 다시 자기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근데 사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뭐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외식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 외식업의 핵심 역량, 핵심 자원이 뭐예요? 결국은 주방이에요. 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을 잡는 주방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나가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나는 이제 국밥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국밥집을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철우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글쎄 메뉴 개발에 대한 것도 못하니까 고민을 할 거고 근데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속 해주니까 걱정할 게 없고 두 번째 인력 관리 그래. 가만히 있어봐. 홍보나 배달이나 아니면 이런 뭐 건물주의 횡포? 예, 이런 거보다는 건물주도 횡포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뭐 건물주는 뭐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나라 그 임대차 보호법 나중에 그 상가 권리금, 상가 그 경매 같은 것도 교양으로 배우실 테지만 우리나라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진짜 한 10여 년 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좀 낮았어요. 10여 년 전에는요 법도 아니었어요. 예. 한마디로 두 배로 올려도 찍소리도 못했어요. 1년 만에. 근데 요즘엔 보호법이 생겨서 뭐 1년에 12%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놨는데 맞죠? 12%인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음,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니까 아무데나 투자보면 나오죠, 뭐 그죠? 예, 쭉 지켜보면
아, 알겠네요. 월세 인상 제한선 최대 5%. 야, 이제 많이 줄었네. 옛날에는 이게 12%였어요. 12%. 그러니까 한 5년에 1년씩 올리면 얼마예요? 12%씩? 복리로만 따져도 60%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물주는 내보낼 수 있는 명분들이 많았어요. 힘들어도 야 12% 올려. 그럼 나가 내보내고 싶으면 12% 올려. 또 12% 올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좀 심하네요. 5%씩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거네요. 무조건. 예,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1년 올리고는 1년 안에 또 다시는 못 올리니까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건가요? 그럼 올릴 수 있는 거잖아. 20%까지. 그죠? 한 2, 3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악법이에요. 악법이라고. 근데 옛날에 이게 어떤, 여기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 누구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환산 전세가가 있어요. 환산 전세가 여기 있죠. 환산 보증금 이 초과 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또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 게 아니라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엔 그랬어요. 예, 장사가 좀 잘 되면 거꾸로 나가라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예, 내가 하려고. 진짜로.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뭐냐면 이런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창업의 방법, 예, 시작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네, 그렇죠. 예, 바로 꼭 임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나는 경매로 상가를 구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하튼 딴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분이 전철우가 발견해냈던 건 뭐냐면 그래 나는 우리 프랜차이즈의 차별화 요소는 주방 관리로 한번 가보자. 예, 주방 관리로 한번 가보자. 이게 가장 큰 문제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주방을 관리하는 거를 아예 교육을 특화해서 가리킬까?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는 걸 죽기조차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도 외식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가맹점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네. 주방에 주인이 들어가서 편하게 레시피에 따라 물건 아니 저기 그 뭐죠? 조리를 해서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편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맹점을 외식 가맹점을 만들면 아주 좋아하겠구나. 그게 가장 가려운 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음. 바로 이거예요. 예. 주방 들어가더라도 할 게 없어요. 레토르트 팩. 국밥을 레토르트 팩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 가맹점에 공급하면, 그러면 가맹점에 뭐만 있으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가맹점 주방에는 국 끓이는 도구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만 있으면 될까요? 냉장고, 냉동고만 큰 게 있으면 넣어놓고 팔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분도 똑같아. 이것도 보면 한번 쳐볼까요? 전철호 국밥. 이걸 여기다 또 팔고 있네. 아유, 나 참. 우리 전 선생님. 이걸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제품을 팔면 안 돼요. 그럼 가맹점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거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예,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예. 여하튼 그 실질적인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예. 여하튼 가장 문제는 이 주방 관리인데, 주방 관리인데 이 초보자에게 가장 힘든 관리 내용이 바로 이 주방의 장을 관리하거나 아니 조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근데 전 씨는 해결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그거죠. 손이 없어도, 아니, 손이 한쪽만 있어도, 그냥 냉장고에서 레토르트 팩 하나 꺼내서, 어딨다, 예. 물 끓는 데다가 중탕 해가지고, 중탕 해야지 더 뜨끈뜨끈하니까, 아까 뜨끈뜨끈하기만 하니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설렁탕집 가니까 절대 팔팔 끓여서 안 내준다 그러대. 왜요? 왜요? 그래야지 빨리 먹고 가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건 안 되겠지만 여튼 그래서 중탕을 해서 넣고 깍두기 아주 맛있는 거, 김치 아주 맛있는 거, 예, 그거는 공급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물류로 공급해서 줘서 이 아이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만에 몇십 개, 몇백 개 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프랜차이즈들의 대부분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만들려면 글쎄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분은 그분이라고 만드지.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소 오피스에서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유통 기반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초기 프랜차이즈들 대부분은 시작을 처음에 어디서 하느냐? 사무실 하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재밌고 아이러니컬하죠? 예. 인생의 모든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회사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것도 외식인데 어떻게 제조 공장도 없고 물류회사도 없고 그 거대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우는 핵심이 이런 거예요. 특히 플랫폼 창업, 그리고 1인 창조 기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핵심 자원의 배분이에요. 이걸 네트워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핵심 키맨들, 핵심 파트너한테 내 사업의 동지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요즘 사업 모델의 가장 중요한 실행력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핵심 자원, 핵심 업무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또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그 레토르트 팩을 배송을 해서 국밥집에는 냉동고만 있고 물 끓이는 기계만 있어도 예,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핵심 업무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적는 거라고요? 예, 이제 여기다 적는 거라고요. 자원하고 활동에다가. 여기에 있는 컨셉은 잡혔잖아요. 어떻게 잡혔어요? 예, 이런 희망 예비 창업 퇴직자들한테 뭐래요? 망할까봐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관리라서 이 직원 관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레토 루트 팩을 이용한 어쩌고 저쩌고 이걸 만드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이 뭐가 필요하고 핵심 그 자원과 관련된 핵심 자원은 어떤 게 필요한 걸 적는 게 바로 지금 저번 주까지 배웠던 부분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는 뭐뭐가 필요하냐? 핵심 자원, 핵심 업무가 첫 번째 인테리어 시스템 필요하겠죠. 컨셉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컨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전문 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부도 있어야겠죠. 그죠? 인테리어 팀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를 통해서 그 배송 차량을 가지고 배송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 필요한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부서가 있어야 되고 영업사원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예, 제품 생산. 그렇죠. 레토르트 팩으로 만든 제품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어. 또 어떤 게? 그렇습니다. 이 레토르트 팩의 맛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레시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표 등록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상표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딩의 홍보라든가 마케팅도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뭐예요? 핵심 자원이고 핵심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럴 때 인테리어 팀을 구성하는 거를 핵심 활동이라고 표현하면 핵심 자원은 뭐예요? 그 인테리어에 컨셉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도면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3D 도면도 있어야 될 거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인력, 그리고 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핵심 자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또, 배송 시스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배송 시스템의 핵심 자원은 뭐예요? 바로 주문 시스템, 주문 프로그램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다 비용이잖아.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이런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 그게 바로 뭐예요? 핵심 파트너라고요. 예? 만약에 인테리어 팀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물류는 물류회사 대표가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써야 돼요? 아니죠. 그리고 주문 시스템은 뭐 ERP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문 같은 것도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사원 둘 필요가 뭐 있어? 창업 컨설턴트가 영업사원이지. 창업 컨설턴트한테 맨날 예비 창업자가 찾아가잖아. 그죠? 예. 그리고 제조 공장 아니 외식 지금 재료를 식자재를 만들어내는 OEM 공장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죠? 이런 공장 그리고 메뉴판이나 레시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발할까 외부에다 이것도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그 뭐죠? 메뉴 개발 업체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것도 맡길까? 네, 메뉴 개발 업체에 맡길까 생각해보고 상표 등록은 상표 등록 대하는 변리사가 있죠. 예, 변리사한테 맡길까? 예, 그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브랜딩 이건 뭐예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마케팅. 자 이런 게 있어요. 마케팅 회사, 마케팅 홍보 대행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싹 다 OEM으로 주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내게 있어야지. 근데 그 내 거는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자체. 플랫폼 자체. 뭐예요? ERP. 아시겠죠? 시스템.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 여기서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컨텐츠. 컨텐츠는 여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도면 같은 거. 이런 부분하고 인테리어 팀까진 필요 없고 도면 그리고 컨텐츠 메뉴 개발 그죠? 아이고 메뉴 개발 그리고 뭐 상표 등록 정도는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큼. 그래서 이게 핵심 자원이고 핵심 비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핵심 파트너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내 것도 있지만 모든 게 남의 게 아닌 거야. 아시겠죠? 이것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외주를 주면 되고요. 외주를 줄 때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꼭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예, 오프라인 모임 때 꼭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면 창업을 해도 돈을 안 쓰고 창업할 수 있고 창업을 해도 실패해도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핵심 파트너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외주를 줄 건지 아니면 전략적인 제휴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바로 뭐다? 예, 바로 핵심 파트너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핵심 파트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이 핵심 파트너의 네트워크에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업 모델일 수 있지만 공정 공생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유명한 그 이북 유명한 업체 중에 두 군데를 대라 그러면 아마존의 킨들과 소니의 리블이에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리브리가 지고 킨들은 이겼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핵심은 바로 거래처와의 그 핵심 파트너와의 공세 그리고 협업이었어요.
한마디로 소니는 저런 똑같은 그 이북을 만든 다음에 그 이북을 어떻게 했어요? 예, 이거는 일반 책을 파는 서점의 사람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다. 예, 사나이 경쟁자로 생각하고 몰래 10대 출판사만 끌어들여서 거기에 있는 책만 이북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북 시장과 그리고 오프라인 출판 시장을 분리해서 경쟁자로 생각하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는 졌어요. 왜? 시장을 경쟁 논리로 피고 제로섬 논리로 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근데 아마존은 어떻게 했느냐? 아마존은 모든 오프라인 출판사들을 공생, 협업 관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킨들이라는 저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시중에다가 뿌려버리고 싸게 뿌려버리고 저건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을 많이 뿌려놓고 기존 출판사들한테 어떻게 했죠? 예, 팔기 어려운 책이라든가 힘든 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줄 테니까 우리 쪽에 이북으로 만들어서 올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니의 리브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책들이 저쪽으로 유통이 되게 됐고, 그건 누가 올렸어요? 출판사들이 같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진한 책들이라도 계속적으로 저기다 올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베스트셀러들도 같이 올린 거죠.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런칭 홍보를 이쪽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거꾸로 나중에는 이쪽에서 런칭을 해서 인지도를 띄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이은 작전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서로 공생하면서 아마존은 기존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출판 업체를 거꾸로 끌고 가서 오프라인 출판 업체를 끌고 가서 온라인에 자신의 플랫폼, 그렇죠?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거꾸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파트너 부분의 이 사업 모델은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사업 모델링 캔버스 9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고 요 핵심 파트너까지 한번 기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